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. 오늘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전쟁이 터지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잖아요? 근데 비트코인은 어떨까요? 도무지 예측이 안 될 것 같은 이 움직임 속에 사실은 숨겨진 패턴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걸 찾아볼 겁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보통 전쟁이 나면 주식은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금이나 원유 같은 건 오르죠. 이건 거의 공식 같은 건데 그럼 비트코인은요? 보시는 것처럼 옆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사례 연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바로 2022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. 이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? 이게 정말 독특한데요. 다른 분쟁 때랑은 좀 다르게 이 전쟁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급등했습니다.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었어요. 침공 바로 다음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요.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15%나 뛰어올랐습니다. 이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러시아가 금융제재를 피하려고 비트코인을 쓰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동시에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기부금이 막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. 실제로 전쟁 초반에만 5천만 달러 이상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65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암호화폐로 우크라이나에 전달됐습니다. 정말 국경을 뛰어넘는 구호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. 근데 이 초기 급등세가 계속 가지 못했어요.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는 우려랑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겹치면서 가격이 다시 떨어졌죠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. 결국엔 다시 회복하면서 비트코인은 위기 후에도 회복하는 힘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일까요? 아니면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을까요? 한번 다른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여러 다른 위기 상황을 하나의 이야기로 깨워주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, 아프간 사태, 터키 지진 전부 다 처음에는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을 이끌어낸 동력을 보세요. 기부, 자본 도피, 구호. 전부 그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특별한 쓰임새가 빛을 발하면서 가격을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공통적인 패턴이 딱 나오는 거죠. 전쟁이든 재난이든 뭔가 큰일이 터지면 사람들은 일단 무서우니까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부터 던지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초반에 가격이 뚝 떨어지는 이유예요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. 그 초반의 충격이 지나고 나면 구자금을 보내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심지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경 밖으로 빼내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진짜 쓸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수요가 다시 늘고 가격이 반등하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본 사례들을 한번 싹 모아볼까요? 정말 놀랍게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항상 명확한 3단계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패턴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, 그 본질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자,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3단계 패턴. 1단계, 충격. 지정학적 사건이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일단 팔고 봐요. 그래서 5에서 15% 정도 가격이 떨어지죠. 2단계, 반등. 기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니까 구호자금이나 피난자금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생겨납니다. 마지막 3단계, 회복. 한 1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가격이 안정되고 오히려 그 쓸모가 증명되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패턴이 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?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. 비트코인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탈중앙화. 어떤 정부나 은행도 이걸 마음대로 멈출 수 없어요. 둘째, 국경이 없다. 막혀있는 국경을 넘어서 순식간에 가치를 옮길 수 있죠. 셋째, 검열 저항성. 금융 시스템이 차단됐을 때 이게 바로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. 이 세 가지가 바로 전쟁 같은 혼란 속에서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에요. 자본도피라는 말 들어보셨죠? 전쟁이나 경제붕괴 같은 일로 나라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현상인데요. 비트코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현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.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례에서 봤잖아요. 나라 시스템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지키고 옮기는데 비트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요.
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. 은행이 문 닫고 국경이 막혔을 때 비트코인은 내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식명줄이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딱 봐도 감이 오시죠?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때 마이너스 7%, 아프가니스탄 때 마이너스 10%, 이란 이스라엘 충돌 때도 마이너스 10%.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초기 충격 단계의 하락폭, 대략 5%에서 15% 사이라는 패턴이 여기서도 명확하게 보입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충돌이 아니라 정말 크고 오래가는 전쟁이라면 어떨까요? 이 패턴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? 한번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서 이란과의 장기전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. 2025년에 첫 공격이 시작되면서 68% 하락, 중반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추가로 15% 하락, 그리고 2020년에 크게 확장되면서 또 7%가 떨어지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반등이 시작됩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도 충격 후 회복이라는 기본 패턴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. 결론은 이겁니다. 아무리 극심한 시나리오가 닥쳐도 비트코인의 이 근본적인 회복력과 반등 패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. 이건 지금 세계 정세를 지켜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.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. 전쟁은 비트코인을 죽이지 않는다. 오히려 그 존재 이유를 드러낸다. 위기는 비트코인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내가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. 다음에 뉴스에서 또 다른 위기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여러분은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어떤 눈으로 보시게 될까요? 아마 이젠 그냥 단순한 등락으로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.